텍사스의 한 남자가 쏘아올린 작은 위성 하나가 왜 대한민국 통신 시장의 거물들을 긴장시키고 있을까요? 단순히 인터넷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기관 산업의 주권과 글로벌 기술 패권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신호탄입니다. 매달 8만 원, 10만 원씩 빠져나가는 통신비. 하지만 약속했던 오지 속도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선택권 없는 소비자로 남아야 할까요?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새로운 대안이 빛의 열차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지의 장밋빛 약속은 희미해졌고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과연 이 견고한 카르텔을 깨트릴 구세주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글로벌 독점의 시작일까요? 스타링크가 드디어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상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확장이 아닙니다. SKT, KT, LG U+로 이어지는 수십 년 된 통신 삼국지에 던져진 가장 강력한 매기 혹은 상어의 등장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신 역사는 곧 독과점의 역사였습니다. 3사가 시장을 정확히 3분하고 요금제는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 비슷합니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 혁신은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요금이나 압박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매년 조 단위 행진을 이어갑니다. 인프라 투자보다는 마케팅 비용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기형적인 구조.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특히 오지 상용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뒤에는 제대로 터지지 않는 28GHz 대역의 실패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LTE 전환 현상은 소비자들에게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알뜰폰으로의 이탈을 가속화시켰지만 근본적인 망돔의 대가는 여전히 통신 3사가 쥐고 있습니다. 즉, 운동장은 기울어진 채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한국은 통신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통신 속도 순위에서 한국의 순위는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부 경쟁의 부재가 가져온 경쟁력 약화. 이것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통신의 위기입니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그들은 지상이 아닌 우주를 선점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위성 통신은 기존의 국가 단위 규제와 인프라 독점을 무력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땅 따먹기를 하고 있을 때 일론 머스크는 하늘의 새로운 영토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그 영토 확장의 그림자가 한반도 상공에 들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 출시가 아닙니다. 기존 통신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해자는 물리적인 기지국과 케이블이었지만 스타링크의 해자는 수천 개의 위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아이폰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통신사들이 주도하던 폐쇄적인 모바일 생태계가 일거에 무너졌습니다. 스타링크는 제2의 아이폰 쇼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광케이블이 촘촘하게 깔려 있어 위성통신의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스타링크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음영지역 해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타링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기존의 통신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는지 기술적, 지정학적 렌즈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스타링크의 핵심은 저궤도에 있습니다. 기존의 통신위성은 36 상공의 정지 궤도에 머물렀습니다. 너무 멀어서 신호가 오가는데 시간이 걸렸죠. 지연율, 즉 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 위성은 지구 상공 550km, 아주 낮은 곳을 돕니다. 이는 기존 위성보다 60배 이상 가깝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줄어드니 속도는 빨라지고 지연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빛의 속도 싸움입니다. 광케이블은 유리 섬유 안에서 빛이 굴절하며 이동하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진공 상태로 빛이 직진합니다. 장거리 통신에서는 오히려 지상망보다 빠를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입니다. 하지만 저궤도 위성은 지구를 너무 빨리 돕니다. 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수천, 수만 개의 위성을 띄워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다음 위성이 신호를 이어받는 핸드오버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 거대한 군집 위성 시스템은 사실상 지구 전체를 감싸는 하나의 거대한 라우터가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 사막, 비행기 안, 그 어디에서도 고속 인터넷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4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렸고 최종적으로는 42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지금까지 쏘아 올린 모든 위성의 합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러한 물량 공세가 가능한 이유는 재사용 로켓 기술 덕분입니다. 위성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기에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입 장벽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의 위력은 증명되었습니다. 지상망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통신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통신망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한국군 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나 재난 상황에서 기존 통신망이 마비될 때 스타링크는 유일한 생명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가치가 기술적 가치를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난관도 존재합니다. 비나 눈이 올 때 전파 감쇄가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도심 빌딩 숲에서의 수신율 문제입니다. 한국의 주거 환경은 아파트 중심이라 이 부분이 큰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초기 접시형 안테나에서 이제는 평면형, 이동형으로 발전했고 수신 감도는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링크가 가진 파괴력의 본질입니다. 멈춰있는 인프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처럼 매주 진화하는 살아있는 네트워크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봅시다. 스타링크 코리아 유한회사가 설립되었고 기간 통신 사업자 등록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개시는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주파수 간섭 문제입니다. 스타링크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국내 이동통신사나 기존 위성망과 겹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와 같아서 차선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절차도 까다로웠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외국 기업에게 기간 통신망의 한 축을 내어주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데이터 주권과 보안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초기 전략으로 BEC보다는 BEB, 즉 기업 간 거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사, 항공사, 그리고 상간 오지의 관공서 등이 주타깃입니다. 한국의 통신 3사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링크나 KT셋 같은 자회사들을 통해 스타링크와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적으로 돌리기보다 파트너로 삼아 생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적과의 동침입니다. 통신 3사는 스타링크의 위성망을 빌려 자신들의 커버리지를 넓히고 스타링크는 한국 내 영업망과 AS 인프라를 활용하는 윈윈 전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일까요? 장기적으로 볼 때 스타링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는 BEC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테슬라가 딜러 없이 직접 차를 팔듯 스타링크도 통신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서비스를 팔 것입니다. 이 시점이 오면 한국 통신 시장은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약정 노예, 고가 요금제, 불투명한 보조금 정책 등 기존의 관행들이 일론 머스크식 파괴적 혁신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지형적 특성상 아파트 베란다마다 위성 접시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접시가 필요 없는 기술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이렉트 투 셀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한국 시장 진입의 가장 큰 장벽인 수신 장비 설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게임 그 자체를 새로 만드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정부 규제 당국도 고민이 깊습니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경쟁을 유도해야 하지만 국내 통신 생태계가 외국 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방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묘한 줄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는 미국 중심의 우주 인터넷망에 한국이 편입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독자적인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통신망은 다시 한번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다이렉트 투 셀 기술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위성 통신은 별도의 단말기나 안테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일반 스마트폰이 위성 신호를 직접 잡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기지국이 없는 곳에서도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하고 결국엔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심지어 재난으로 모든 기지국이 파괴된 곳에서도 말이죠. T-모바일은 이미 스페이스X와 손잡고 이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데드존, 즉 통신 불통 지역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한국의 경우 통신 커버리지가 워낙 좋아 데드존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등산 중 조난사고나 해상사고 시 이 기술은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쏘는 신호를 작은 스마트폰 안테나가 잡아야 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위성의 도플러 효과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이를 해내고 있습니다. 이미 궤도상에서 문자 전송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통신사가 설치한 지상 기지국의 존재 의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기술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속도가 느릴 것입니다. 문자나 간단한 음성 통화 정도겠죠.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 기술이 보편화되면
해외여행 시 로밍 요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위성을 쓰니까요. 통신사들의 알토란 같은 수익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통신 3사가 오지 요금제로 폭리를 취하는 동안 혁신은 국경 밖에서, 아니 지구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파고스 규제에 안주해온 대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이렉트 투셀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도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애플과 삼성도 자체적인 위성 통신 기능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드웨어와 통신망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히 가격입니다. 현재 스타링크의 월 이용료는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장비값만 해도 수십만 원입니다. 일반 가정이 쓰기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스타링크는 국가별 구매력을 고려해 가격을 차등 책정합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가격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공격적인 코리아 스페셜 플랜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들과 제휴하여 결합 상품을 내놓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집에서는 스타링크, 밖에서는 알뜰폰 LTE, 이 조합이 통신 3사의 오지 요금제보다 저렴해지는 순간 시장은 요동칠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 오너들을 위한 특별 패키지나 캠핑족을 위한 이동형 요금제 등 니치 마켓을 공략할 다양한 옵션이 존재합니다. 팬덤이 확실한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규모의 경제에서 나옵니다.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위성이 많아질수록 단가는 떨어집니다. 반면 통신 3사의 망유지 비용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계속 오르는 구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파괴적 가격 정책의 달인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치킨 게임을 걸어 경쟁자들을 말려 죽이듯 통신 시장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머니는 깊고 비전은 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입니다. 경쟁자가 강력할수록 기존 사업자들은 혜택을 늘리고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스타링크의 존재만으로도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미래로 넓혀보겠습니다. 오지 다음은 6G입니다. 그리고 6G의 핵심 표준 중 하나가 바로 지상망과 위성망의 결합입니다. 스타링크는 사실상 6G 시대를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6G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속도와 규모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관 주도의 추격전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미래의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무인 선박 등은 모두 끊김없는 통신을 필요로 합니다. 지상 기지국만으로는 이 커버리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성이 필수가 되는 시대입니다. 결국 통신 3사도 자체 위성을 갖지 못한다면 스타링크나 원웹 같은 글로벌 위성 사업자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망을 빌려 쓰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통신사들이 두려워하는 악몽입니다.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장비 사업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위성 본체와 발사체 기술 없이는 반쪽짜리 솔루션일 뿐입니다. 우주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통신 주권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한국은 6G 시대에도 통신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디지털 식민지가 될 것인가? 스타링크의 진입은 이 거대한 질문의 서막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스타링크와의 경쟁이 한국 통신사들의 혁신 본능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안주하던 그들이 R&D 투자를 늘리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안테나 기술과 부품 기업들이 스타링크 공급망에 참여할 기회도 열립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기업들이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가진 자가 룰을 만듭니다. 우주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선점한 스페이스X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지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6G의 기반을 우주에 깔았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기술 패권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스타링크의 한국 상륙. 이것은 단순히 인터넷 상품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고인물이었던 한국 통신 시장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사건입니다. 통신 3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장벽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는 혁신으로 정면 승부할 것인가? 소비자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정부 또한 규제라는 칼을 신중하게 휘둘러야 합니다.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혁신을 가로막는다면 한국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서 영영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승자는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저렴한 요금, 더 빠른 속도, 더 넓은 커버리지.
스타링크가 가져올 매기 효과가 우리 통신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우주 인터넷 시대는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저 위성들의 행렬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연결은 안녕하십니까? 기술은 국경을 모르고 혁신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스타링크가 쏘아 올린 공은 이제 한국통신시장이라는 코트 안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위성통신과 지상통신의 대결, 그리고 육지 패권 전쟁, 한국국제렌즈는 이 거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타링크가 한국통신비 인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통신 3사의 독점에 지치셨다면, 혹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시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타링크의 실제 속도 테스트 결과와 경쟁사인 원웹, 카이퍼 프로젝트와의 비교 분석을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기술을 읽는 눈, 한국국제렌즈였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그 이면의 진실을 탐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 식민지 건설을 위해 스타링크 수익금을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는 통신비가 인류의 다행성 종족화에 쓰인다면 조금은 덜 아까울까요? 참고로 스타링크의 위성 수명은 약 5년입니다. 끊임없이 쏘아 올리고 폐기되는 위성들, 우주 쓰레기 문제 또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기술을 넘어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